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네, 오늘 파리 올림픽 미국과 프랑스의 농구 결승전이 있었죠. 오늘도 너무 재밌었던 결승전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과 이제 프랑스가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수비 지표로 탑 3 안에 속하는 두 개의 팀이거든요. 미국이 1위고요. 3위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웬반야마와 고베어의 투빅 라인업을 사용하다가 조별리그 경기에서 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웬반야마와 루디 고베어의 출전 시간을 스태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코트에 넣는 게 아니라 웬반야마가 뛰면 루디 고베어가 벤치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고베어가 들어오면 웬반야마가 벤치 가고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변경하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스페이싱이 되는 라인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결승까지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고베어가 5분 출전하고 4분 출전하고 뭐 손목에 수술을 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팀 컬러를 올림픽 도중에 조금 바꾸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올림픽 시작 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의 특징이 이 프론트 코트진이 괜찮아요. 근데 백코트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NBA 레벨의 가드가 없고 그나마 이제 플레이하는 게 이제 에반 포니에 정도인데 에반 포니에가 이번 올림픽이 이제 본인의 NBA로 돌아가기 위한 캠페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사람들이 그래서 농담 삼아서 캐나다의 백코트진, 뭐 SGA, 뭐 자말 머레이, RJ 베럿이 있는 캐나다와 프랑스의 프론트 코트진을 합치면 이제 미국과 상대해볼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프랑스 팀의 상황인데 그래서 프랑스 팀이 플레이하는 방식이 수비에서 많이 뛰고 굉장히 수비에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스틸이나 블락 혹은 디펜스 리바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빨리 넘어가서 공격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하프코트 오펜스로 가는 순간 프랑스의 백코트진의 약점이 드러나거든요. 오늘도 미국이랑 상대할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경기가 의외로 미국이 프랑스를 큰 점수차로 따돌리지 못했고 클러치 타임까지 들어갔거든요. 종료 3분 남기고 3점 차까지 프랑스가 따라갔어요.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르브론과 커리가 약간 부주의한 플레이를 하면서 5턴오버씩 하면서 이제 프랑스의 트랜지션 게임에 좀 더 자신감을 불어넣어줬거든요. 네, 경기가 이제 타이트해졌죠. 그래서 이제 3점 차면은 사실은 승부를 알 수 없는 경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때 스티브 커 감독이 선택한 필사의 전략이 뭡니까? 네, 바로 르브론 커리 투맨 게임이죠. 르브론과 커리가 같이 뛰면 핏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르브론과 커리가 둘 다 굉장히 다른 타입의 플레이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 다른 타입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둘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른 타입의 수비수가 필요합니다. 르브론을 막기 위해서는 빅 포워드가 필요하고 이제 커리의 끊임없는 오프볼 무브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고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 있는 스몰 가드가 필요한데 이게 이 두 명의 투맨 게임을 진짜 막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3쿼터에 있었던 투 스몰 액션부터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투 스몰 액션이 르브론이 공을 핸들링하고 커리가 스크리너로 사용되는 인버티드 스크린 액션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커리가 스크린을 걸어주는 방식을 보면요. 주로 자유투에서 탑에 있는 르브론에게 이제 스크린을 걸어주러 가는데 이때 스크린을 정확하게 딱 서서 상대 수비수를 가슴으로 받아주면서 스크린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수비를 스크린하는 것처럼 올라가면서 옆에 윙으로 슬립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고스트 스크린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스트 스크린 형식으로 주로 이 투스몰 액션을 사용해요. 이 3쿼터에도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르브론이 공을 몰고 커리가 이 고스트 스크린으로 왼쪽 윙으로 이제 슬립해서 빠져나가는데 고스트 스크린이 상대 수비한테 하는 역할은 스위치 디펜스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스크린이 완전히 거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볼 핸들러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르브론이 공을 핸들링하고 있고 수비하고 있던 야부셀레는 자기 몸에 막 상대 스크리너가 안 닿다 보니까 스크린이 걸렸는지 스위치를 해야 되는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커리를 막는 수비수의 경우는 커리가 스크린을 걸러가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크린이 뭐 오른쪽으로 간다. 그리고 스크린이 가니까 뭐 스위치를 하자. 아니면 우르는 해치하자. 뭐 등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고스트 스크린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혼란스럽게 해서 스위치를 놓쳐서 뭐 슈터가 와이드 오픈 되거나 아니면 모두 슈터한테 따라가서 핸들러가 그냥 스트레이트 돌파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고스트 스크린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게 예전에 타이리 살리버튼이 JJ 레딕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은 인디애나에서 버디힐드와 플레이할 때 버디힐드와 이 할리버튼의 고스트 스크린 액션이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디애나의 어느 정도의 고투 무브였고 이게 상대 수비한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줘서 득점을 많이 했는데 버디힐드가 고스트 스크린 하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때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을 혼란스럽게 하는 스킬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제 할리버튼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고스트 스크린해서 나가는 것도 이제 막기가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데, 여기에 뭐 상대방 수비수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스크린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상대 볼 핸들러의 수비수를 엉덩이로 툭 치고 나간다거나 하면, 이제 엉덩이로 치면 이게 뭐 스위치를 하라는 뜻인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혼란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상급 무브먼트 슈터들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잡기술? 잡기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스테픈 커리도 이런 게 있죠. 커리도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스트 스크린 때 엄청나게 상대 속이는 말도 많이 하고요. 뭐 왼쪽으로 나가면서 오른쪽 스크린 막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막 이상한 소리 낸대. 막 우우 막 새소리 같은 거 내면서 나가고, 어쨌든 정상급 무브먼트 슈터들은 이 고스트 스크린에서 나갈 때 상대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 고스트 스크린에서 나가는데, 커리가 나가는데 이제 프랑스의 6번 RBC 선수가 르브론을 해치합니다. 안 그러면 르브론이 돌파를 하게 되니까 일단 해치로 돌파 라인을 막죠. 그리고 커리가 왼쪽 윙으로 슬립해서 나가고, 르브론을 막던 야부셀레가 커리한테 스위칭한 것도 아니고 르브론한테 완전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 르브론이 그걸 보고 점프를 해서 야부셀레 머리 위로 이제 커리한테 패스를 해주고, 커리가 공을 잡고 와이드 오픈 3점을 넣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해치 선택을 했는데 되게 안 좋은 선택이었죠. 인제 이게 3쿼터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경기가 이제 4쿼터 3분 남기고 3점 차가 됐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인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스티브 커 감독은 르브론과 커리 투맨 게임을 시작하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3쿼터에 있었던 그 해치 플레이가 프랑스의 옵션에서 지워진 거죠. "우리 이제 해치를 안 할 거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프랑스가 이 액션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시작되죠. 프랑스가 이번에는 닉 바툼을 커리의 디펜더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커리와 르브론의 투맨 게임을 스위칭 디펜스로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때 다시 똑같이 투스몰 액션으로 커리가 스크린을 걸고 슬립해서 나가는데, 이때 바툼과 야부셀레가 스위칭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커리와 르브론을 막는 디펜더의 타입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이제 커리랑 스위칭이 된 야부셀레는 무브먼트 슈터를 막아본 경험도 별로 없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야부셀레 같은 타입의 선수가 잘 막을 수 있는 타입의 공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애초에 스위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거고요. 야부셀레를 커리한테 붙이면 야부셀레는 너무 느리고, 닉 바툼을 르브론한테 붙이면 조금 작고 힘에서 압도가 되죠. 그래서 스위치가 애초에 이 르브론 커리 투맨 게임에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커리한테 스위치된 야부셀레를 보고 르브론이 패스를 해주고, 커리가 진짜 심플한 잽스텝으로 야부셀레에게 역동작이 걸리게 한 다음에 슈팅을 던지는데, 야부셀레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커리가 3점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칭 안 됐죠. 스위칭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포지션부터는 커리가 볼을 핸들링하고 르브론이 스크린하는 투맨 게임을 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가 스위칭을 하는 게 아니라 커리를 막는 닉바툼이 스크린을 타고 돌아서 커리의 뒤에서 커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체이스를 하는 방식인데, 스위칭을 안 주려는 커버리지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닉바툼이 스크린을 하이사이드로 크게 돌아가니까 커리가 이제 앞에가 완전히 비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픈된 라인으로 빠르게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닉바툼이 커리 뒤에서 진짜 커리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죠. 그래서 커리가 라이브 드리블로 빠르게 들어가니까 닉바툼이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커리가 스텝백을 하니까 닉바툼이 골밑으로 들어가다가 당했다 하면서 부랴부랴 나와서 점프해서 컨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커리가 슈팅 던지는 게 아니라 펌페이크 후 닉바툼 날리고 그 다음에 3점을 넣어서 넣죠. 이제 스크린 타고 뒤에서 체이스하는 것도 시도해봤는데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마지막 선택지가 뭐죠? 이제 더블팀이죠. 그래서 커리가 이제 르브론의 스크린을 받고 드리블을 하는데, 상대가 더블팀을 하고 커리가 이제 윙에 있는 듀란트한테 패스를 해주고, 코너에 부커가 와이드 오픈 돼 있죠. 왜냐면은 더블팀을 보냈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제 로테이션이 도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위크사이드 코너에 있는 부커가 와이드 오픈 상태에서 패스를 받고, 웬반야마가 이제 컨테스트를 하러 나오니까 부커가 이제 립스루 드리블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베이스라인으로 파고드니까 프랑스의 모든 디펜스가 골밑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부커가 굉장히 심플하게 킥아웃 패스를 날려주고, 이 공을 와이드 오픈 상황에서 잡은 게 누구예요? 스테픈 커리입니다. 여기서 심플하게 사이드 스텝으로 클로저 안 나오는 수비를 날려버리고 또 3점을 넣죠. 이 더블팀도 결국에는 이 미국 같은 뭐 케빈 듀란트, 데빈 부커처럼 이 클로즈아웃 어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모든 방식으로 커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포지션에서는 저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앞서 2분 동안 3점슛 3개를 넣은 이제 스테픈 커리이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 같은 초 엘리트 슈터들은 이런 걸 거의 무의식 존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제는 핫핸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던져도 들어가는 슈터들의 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커리와 르브론 스크린 액션을 하고, 더블팀 오니까 듀란트한테 빼주고, 다시 듀란트가 커리한테 공을 주면서
너가 다시 어택을 하라고 했는데 커리가 이제 어택을 하려고 보니까 프랑스가 다시 더블팀을 보내서 두 명이 커리한테 붙거든요. 근데 커리가 이 두 명의 머리 위로 3점을 넣으면서 경기의 쐐기포를 꽂게 되었고 이제 스테픈 커리와 미국 팀의 모든 선수가 이제 스테픈 커리의 시그니처 세레머니 이제 이 나인나잇을 같이 하면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프랑스가 클러치 타임 들어와서 3점을 계속 넣으면서 잘 따라왔어요. 웬바냐마도 하나 넣고 프랑스가 계속 6점으로 따라오면 커리가 3점 넣어서 점수차 벌리고 프랑스가 넣으면 커리가 또 넣고 마지막 3분 동안 3점 슛 4개를 꽂으면서 스테픈 커리가 완벽하게 게임의 후반부를 장악하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스테픈 커리가 이번 올림픽 보면 초반에 슈팅이나 득점이 되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초반에 뭔가 미디어에서 많이 다룬 이슈이기도 했는데 스테픈 커리가 잘 못할 때도 얘기했지만 스테픈 커리를 스탯으로 평가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대가 스테픈 커리를 스테픈 커리 막듯이만 하면 이미 오프볼 스페이싱과 그래비티를 스테픈 커리가 팀에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테픈 커리의 스탯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근데 하지만 스테픈 커리를 대표팀에 뽑은 이유는 언젠가는 커리가 슈터 메이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뽑은 거죠. 그래서 스테픈 커리가 가장 중요한 메달 결정전 두 게임, 그러니까 4강 세르비아 경기에서 36득점을 하고 오늘 결승전에서도 3점슛 8개를 넣으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경기, 마지막 두 경기에서 3점슛 26개 중에 17개를 넣었고요. 그리고 어느새 이 올림픽 평균 득점, 미국 팀 내에서 1위입니다. 14.8점으로 최다 득점을 하고 있고 야투율 57%, 3점슛 47.8%로 올림픽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막 스테픈 커리가 3점슛 4개 넣을 때 마지막에 세 번째 넣고 관중들 보면서 막 돈 워리 어바웃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다음에 코트 넘어가서 두 명 머리 위로 3점슛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스테픈 커리의 경기를 보면서 이제 미국 미디어나 뭐 레딧이나 소셜 미디어에 이제 팬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요.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이게 스테픈 커리를 응원하는 기분이구나. 왜 워리어스 팬들이 커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그 로드 트리핑이라고 리차드 제퍼슨이랑 채닝 프라이 나오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뭐 캔드릭 팟캐스트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오늘 채닝 프라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스테픈 커리를 응원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겠다. 보통 팬 베이스가 르브론 팬들은 커리를 싫어하고 커리 팬들은 르브론을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국은 미국 대표팀을 뭔가 미국을 응원한다기보다 미국 팀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미국 팀을 응원하는 거일 텐데 아마 우리나라 팬분들도 뭐 커리, 르브론 팬들은 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커리를 응원해 본 적 없는 르브론 팬분들 아니면 한 번도 르브론을 응원해 본 적이 없는 커리 팬분들이 이번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이 둘이 함께 뛰면서 결국에 르브론 팬이든 커리 팬이든 미국 팀을 응원하게 되고 이 둘이 함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진짜 하이 레벨로 같이 플레이하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13번의 NBA 챔피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르브론과 커리가 이 중에서 8번의 챔피언십을 가져갔죠. 13번 중에 8번이라는 이 시대를 지배했던 진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농구의 슈퍼스타 두 명이 같이 뛰면서 보통이면 진짜 재미없을 오프시즌 이 8월에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는 농구 경기를 보여줘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 팀에서 잘했던 선수는 데빈 부커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빈 부커가 저의 그 메이저 리스펙트를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데빈 부커가 진짜 좋은 선수라는 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더 알게 됐고 데빈 부커가 보면은 언제 컷을 해야 할지, 언제 스팟업을 할지, 언제 패스해야 될지, 언제 돌파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어그레시브하게 자기 샷 크리에이션을 가져가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팀에서 진짜 좋은 커넥터로서 활약을 해줬고 뭐 온볼 디펜스와 스크린 내비게이팅도 진짜 사력을 다해서 하고 데빈 부커가 묵묵하게 그리고 진짜 조용하게 이제 위닝 플레이들을 계속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이 너무 좋았고 오늘 스티브 커 감독도 인터뷰에서 데빈 부커야말로 우리의 언성 히어로고 언성 MVP다라고 했는데 저도 완전 동의하는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앤서니 데이비스 역시 수비에서 괴물 같은 영향력을 보여줬죠. 에반 포니에랑 스위치됐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디펜시브 스탑을 마지막에 클러치 타임 때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디펜시브 리바운드 4개나 하고 그다음에 뭐 블락도 4개나 하고 진짜 엄청난 블락도 하나 했죠 오늘. 조엘 엠비드가 웬바냐마 상대로 좀 고전했거든요. 웬바냐마가 풋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엠비드가 좀 초반에 진짜 많이 고전했어요. 웬바냐마 상대로. 그래서 오늘은 앤서니 데이비스가 막판에 더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면서 미국의 스위칭 디펜스를 통해서 진짜 프랑스한테 수비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는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진짜 빅타임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농구 경기 보면서 못하면 엄청 까는데 잘했을 때 좀 크레딧을 안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감독인데 저는 스티브 커 감독에도 좀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면은 미국 대표팀이 진짜 별로 하고 싶은 자리가 아닐 것 같아요. 네, 터프한 포지션이에요. 왜냐면은 지면 욕먹죠.
이기면 본전이고 이겨도 아무도 잘했다고 안 해주죠. 미국 팀 같은 경우는 이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겨도 뭐 아무도 잘했다고 얘기 안 해주고 누구 플레이 타임 주고 누구 안 주고 올림픽 내내 시달리고 그러니까 지금 셀틱스 팬들의 주적이에요 주적. 셀틱스 팬들의 퍼블릭 에너미 넘버원이 스티브 커 감독이거든요. 이겨도 별로 보상이 없는 직책인데 스티브 커가 매치업 따라서 라인업도 잘 짜고 잘 바꾸고 언제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도 진짜 적재적소에 잘 쓰면서 금메달을 따고요. 이 스타 플레이어들만 있는 팀에서 모두 다 희생을 다 같이 하고 모두 다 같이 한 목표를 위해서 팀을 뛰게 이끌고 오늘도 생각해 보면은 쉬운 디시전이 아닌데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엔비드가 지난 경기 4쿼터에서 진짜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MVP 수상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선수를 바로 다음 경기 오늘 4쿼터에 벤치 안 치고 지난 경기에서 살짝 고전했던 앤서니 데이비스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쉬운 결정이 아닌데 스티브 커 감독이 언제 이제 칼을 빼들고 결정을 내려야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어벤져스가 파리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서 올림픽도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진짜 재밌었던 올림픽 6경기였고 저희 이제 올림픽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오프 시즌에 뭐 주요 뭐 트레이드라는 거 오프 시즌 뉴스가 있으면 또 커버하러 오고요. 제가 생각하는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